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12번째 페이지, 무려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잡지사에서 가장 스케일 큰 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 지용배 박사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은하를 너무나 좋아하는 천문학자 지용배입니다. 요새 자꾸 곽재식 작가, 썬킴 선생님 포지션을 자꾸 침범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썬킴 선생님은 심은하 드립 치셨을 것 같고요. 너문하 좋아하는으로 받으셨습니다. 저도 근데 제 직업 좀 이렇게 멋있게 좀 멋있는 수식어 붙이고 싶을 정도로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근데 왜 수많은 것 중에 하필 충돌과 진화의 방점을 찍나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가 보죠. 진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본 질문 중에 제일 훌륭한 질문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은하의 충돌이 그 우주에서 은하들의 진화, 나아가서 우주 전체의 모습의 진화를 그 가장 지배하는 제일 중요한 기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은하들이 우주가 넓긴 하지만 은하들도 서로 중력을 주고받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로 이제 반죽이 되고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은하는 단언컨대 살면서 한두 번 이상의 충돌은 다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돌이 어떤 식으로 은하의 모습을 바꾸는지 또 은하가 얼마나 많은 별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생명력까지도 다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람도 살면서 그 누구와도 스쳐 지나가지 않고 외롭게 살지 않는 것처럼 그 은하들끼리의 충돌 이런 것이 은하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 약간 비유적으로 은하를 대상으로 사회학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가 막히네. 충돌이라 그래서 약간 좀 한문철의 블랙박스 이런 거 생각했는데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작이다. 잡다한 우주사전 새해대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하를 연구하는 우리 우주먼지님 같은 천문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실제로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은하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은하인가요? 네, 공교롭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입니다. 철학적이군요. 이게 저는 그 우주를 설명할 때 가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입장에서 우주란 마치 거울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거울이 없는 세계? 네. 거울이 없는 세계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실컷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은 못 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나 거대한 우리 은하라는 이 큰 숲 안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숲 바깥에서 우리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정작 뭐 수백만 수억광 년 거리에 떨어진 뭐 남의 은하들은 실컷 다 예쁘게 사진도 찍고 보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은하의 셀카는 찍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우리 은하는 우리가 가장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세계이고요. 하나 또 여담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 은하수가 있잖아요. 은하수가 어떤 우주를 연구하는지에 따라서 환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 경멸의 대상까지 돼? 만약에 우리 은하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뭐 별과 행성들 이런 거를 연구한다라고 하면 그런 천문학자들에겐 우리 은하수가 수많은 발견의 잠재적인 발견이 될 여러 보물들을 담고 있는 그런 보물 창고죠. 온갖 보석이 담겨 있는 보석 상자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처럼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다른 외부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입장에선 우리 은하수가 너무 빽빽하게 시야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 은하수 너머의 우주는 아직까지도 지도로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다란 방해물이 그러네요. 시야를 장벽이네. 가리고 있는 거죠. 통곡의 벽이네. 네. 그래서 은하수가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불리냐면 영어로 존 오브 어보이던스. 존 오브 어보이던스. 약간 회피해야 되는 지역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비껴가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주를 연구하는지에 따라서 은하수는 뭐 환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은하의 어떤 외계 생명체와 기술적으로 서로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으면 서로의 은하 사진 먼저 보내주고 이런 거 말 되나요? 그렇죠. 뭐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어떻게 생겼어? 이런 거죠. 뭐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는 친구랑 뭐 사진을 주고받겠다라고 하면 사진 찍는 것도 가능할 거고 뭐 한 250만 년 기다릴 자신이 있다면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네. 우리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못 보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우리 은하 관련해서? 네, 이제 우리 은하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중심에 아주 육중한 뭐 초거대 질량 블랙홀도 있고 그 은하 중심부의 중력에 사로잡힌 수많은 거의 3,4천억 개쯤 되는 별들이 납작한 소용돌이 모양으로 이제 함께 돌고 있는데 네. 이 은하의 회전과 관련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그 스태프분들한테 약간 사기를 쳤는데 사기를요? 네, 그 제가 보내드린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뽑은 사기관상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분의 분석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기를 네, 치셨나요? 예. 제가 사실 대본을 보내드릴 때 네. 너무 어려웠다고 판단하실까봐 안 보내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근데 네. 제가 오늘 약속을 어기고 그 어려운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반려될까봐 일부러 어려운 내용을 감추고 네, 맞습니다. 이제서야 네. 온에어 들어오니까 한다. 네, 사실 그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가끔씩 그 거리를 재는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그 거리 재기와 관련된 아마 다른 책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많이 못 접했을 만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솔깃하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네. 일단 은하가 어떤 식으로 회전하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은하에 살고 있는 별들이 일제히 다 같은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각도를 훑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은하 안쪽에 살고 있는 별도 뭐 100년 동안 1도 돌고 은하 외곽에 살고 있는 별도 1년 동안 1도 도는 거예요. 물론 더 멀리 살고 있는 별들은 그 반경이 기니까 그 움직이는 길이 자체는 더 길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각도가 같아지죠. 그렇죠. 그래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각도는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도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단한 물체가 한꺼번에 도는 것처럼 움직인다라고 해서 강체 회전이라고 합니다. 강체 회전. 네.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그냥 쇠로 만든 디스크를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쪽에 있건 바깥쪽에 있건 그 금속 표면에다가 점을 찍어두면 그 두 점은 다 똑같은 각도를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달리 또 다른 방식의 회전이 있습니다. 안쪽과 바깥쪽이 좀 다른 속도로 어긋나서 도는 예를 들면 그 싱크대에서 수채구멍 안쪽으로 물이 빨려 들어갈 때 좀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속도 어긋나가지고 소용돌이 치면서 들어가잖아요. 변기. 네, 변기처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그 반경에 따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도는 걸 차등 회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은하는 어떤 식으로 돌까? 뭔가 차등 회전이어야 될 것 같아요. 더 다이나믹하니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은하에 살고 있는 별들이 어떤 힘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그 만약에 은하가 진짜 단단한 쟁반처럼 모든 별들이 다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각도를 훑고 돈다라고 하면 바깥쪽에 있는 별들은 은하 중심에서 더 멀리 벗어나 있으니까 당연히 더 미약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을 텐데 그런데도 훨씬 빠르게 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미약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는데 더 빨리 도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자연스러운 건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별을 붙잡고 있는 중력은 약해지니까 당연히 더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은하들을 보면 안쪽에 있는 별들은 좀 더 빨리 돌고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별들은 좀 천천히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은하가 쟁반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쪽과 바깥쪽에 점을 찍잖아요. 그러면 좀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점이 돈 각도가 어긋날 거예요. 안쪽에 있는 건 더 많이 돌아 있고 바깥쪽에 찍은 점은 좀 천천히 돌아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차등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력적인 현상 때문에 속도가 결정되는 이런 방식의 차등 회전을 그 태양계 행성들을 가지고 움직임에 대한 물리 법칙을 발견했던 천문학자 케플러 이름을 따가지고 케플러리안 모션, 뭐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케플러식 움직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은하도 이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차등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하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은하 안에 갇힌 상태에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지? 뭔가 우리 은하 안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나?
지구를 중심으로. 그렇죠. 일단 우리는 지구 안에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는 우주는 다 지구 중심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은하 중심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무언가랑. 네. 헛짓거리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지구 바깥에 더 멀리 있는 거랑 중심에서 그런 걸 비교해 보나? 너무 좋은 접근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쟁반처럼 단단하게 다 같은 각도를 돌고 있는 강체 회전하는 은하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랑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도는 별이 있고 지구보다 바깥 궤도를 도는 별이 있어요. 자, 쭉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다 모든 별들은 고정된 점처럼 쟁반 위에 찍어놓은 고정된 점처럼 다 그냥 같이 일제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쪽에 있는 점이나 바깥에 있는 점이나 움직임이 느껴질까요? 느껴지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더 재밌게 비유를 해볼게요. 쟁반에 단단한 쟁반, 강체 회전을 합니다. 쟁반 위에 밥풀을 몇 개 붙여놨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쟁반을 빙글빙글 돌립니다. 자, 그러면 쟁반이 돈다고 해서 그 위에 달라붙어 있는 밥풀들끼리의 간격이 변하나요? 아니죠. 어떤 임의의 밥풀을 하나 정해가지고 내가 그 위에 서서 주변에 붙어있는 다른 밥풀을 본다고 해도 쟁반이 움직인 것과 상관없이 난 계속 그냥 같은 모습을 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쪽 별과 바깥 별이 다른 속도로 돈다. 이게 지구고 이 안쪽의 별은 좀 빨리 돌고 바깥쪽의 별은 느리게 돌아요. 그럼 시간이 흘렀을 때 안쪽에 있는 별은 날 앞서가네? 라고 느껴질 거고 나보다 바깥에 있는 별들은 나보다 좀 뒤처지네?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태양계 주변에 인접한 별들의 상대적인 움직임 이거를 관측을 하면 은하가 정말 같은 각속도로 강체 회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어긋나는 속도로 돌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 답이 얼추 맞았네요.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는 좀 어긋나게 돌고 있다.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은하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 은하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은하의 지도도 그리는구나. 이제 조금 제가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주 넓은 숲에 갇혀 있습니다. 그 숲이 너무 커서 위에 뭐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볼 수도 없고 우리는 계속 그냥 이 한 자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숲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헬기를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숲의 지도를 얼추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숲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물론 방법이 되겠지만 숲이 스타일로. 너무 커요. 숲이 너무 커요. 지름 10만 광년짜리 숲인 거예요. 발품을 못 봤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제 눈을 감고 나무에 살고 있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착착착착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딱 새가 우는 소리를 대충 보니까 저쪽 방향에 새가 있고 새 소리가 좀 희미한 걸 보니까 저 새가 살고 있는 나무는 뭐 한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에다가 내가 그 소리를 들었던 방향과 거리를 가누면서 점 하나 찍어요. 여기 나무 한 그루 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돌려서 또 귀를 잘 기울입니다. 또 누가 짹짹짹짹이 울어요. 이번엔 좀 가깝네. 좀 소리가 크게 들리네.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 나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숲에 가만히 서 있지만 아주 예민한 청각으로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새의 지저김을 듣고 나무의 위치를 만약에 얼추 유추한다고 하면 대충 숲 안에 나무가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 지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을 그대로 우리 은하에 적용해서 지도를 그리는데 우리 은하에는 당연히 새는 안 사니까 새의 지저김에 해당하는 다른 시그널을 활용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숲에는 새가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은하계 공간에는 수소 가스 구름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수소 가스 구름이 새의 지저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주 공간에는 중성 수소라고 해서 가장 안정적인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기본적으로 중심에 양성자 하나, 그다음에 주변에 전자 하나가 있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이 수소는 아무런 빛을 내지 않습니다. 너무 안정적이어서. 근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 양자역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양성자나 전자 같은 작은 입자들은 스핀이라고 하는
회전 방향에 해당하는 성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스핀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도는 케이스가 있고 반대 방향으로 도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이쪽 스핀을 갖고 있으면 전자가 같은 스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 스핀을 갖고 있거나 네. 요 차이를 가지고 수소 분자도 빛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은 예. 딱 21cm 파장에 해당하는 아주 긴 전파로 관측됩니다. 아주 긴 전파로 관측된다. 네. 그러니까 딱 우리가 어떤 주파수로 들어야 새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를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 새는 딱 요 주파수에서 소리를 내더라처럼 딱 요 수소 분자들은 요 주파수에서만 빛을 내고 있더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소 그 빛을 볼 수 있는 전파 관측을 쭉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차등 회전 있잖아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죠. 우리가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은하 중심부터 쭉 돌면서 여러 방향을 훑어보는 거예요. 은하 중심 쪽을 보면 우리 지구보다는 안쪽 궤도를 도는 애들을 보는 거죠. 그럼 우리보다 빨리 움직이는 앞서가죠. 별과 가스구름을 볼 거고 더 각도를 틀어서 은하 외곽을 보면 우리보다 바깥에 있으니까 느리게 뒤처지는 별과 가스구름을 볼 거예요. 지구에서 봤을 때 어떤 별 혹은 가스 구름, 빛을 내고 있는 이 천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재는 방법. 사실 제가 앰뷸런스 소리. 맞아요. 파장. 맞아요. 딱 그 원리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소가 어떤 파장에서 빛을 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이 정도 늘어져서 관측이 되면 얘는 되게 빠르게 아주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고 적색 편이 맞습니다. 적색 편이, 청색 편이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딱 훑어보면서 관측을 하면 지금 이쪽 방향에서 잰 수소가스 구름이 이 정도로 빠르게 돌고 있네. 얘는 이 시선 방향에서 궤도 안쪽에 해당하는 이 위치에 있나 보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속도를 보고 위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돌겠네. 또 지도에 찍고 살짝 고개를 틀어서 또 이쪽 방향을 확인해 보니까 수소 빛이 보여요. 근데 얘네는 그렇게 빨리 도망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태양계랑 얼추 비슷한 궤도에서 도나 보다. 그럼 요 정도 거리 있네 하고 또 지도를 찍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수소가스 구름을 다 찍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선팔, 소용들이 치고 있는 그 나선팔 지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은하 사진은 익숙하죠. 네, 맞습니다. 저걸 저렇게 그거 언제 다 해요? 이제 관측을 하는 거죠. 다 했더니 저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정말 획기적인 관측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교과서나 뭐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저 은하 모습 있잖아요. 저건 다 이런 관측으로 눈 감고 그린 몽타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관측, 수소 가스 구름까지의 거리를 파악하는 그걸로 우리 은하의 지도를 완성하는 그 방식으로 저런 지도를 그리게 되는 거죠. 신기하다. 근데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에 뭐 비유하는 얘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그거는 은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은하가 차등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은하는 왜 납작한 모습일까? 은하는 납작한 원반형 소용돌이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별은 동그랗잖아요. 근데 별이 모여있는 은하는 납작해요. 그러게요. 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중력은 사방에서 다 작용하니까 그냥 지구나 태양처럼 동글동글하게 뭉쳐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은하들은 납작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 궁금하네요. 그 은하도 오래전에 아주 커다랗게 퍼져있던 가스구름이 자체 중력으로 수축하면서 만들어졌을 텐데 이런 가스구름들은 초반에 느리게나마 어떤 한쪽 방향으로 천천히 돌고 있는 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서서히 사이즈가 작아지고 중력 수축을 하면 회전 반경이 좀 더 짧아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많이 이제 물리학 시간에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벌리고 천천히 돌다가 팔을 오므리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회전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짧아진 반경만큼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지. 김연아 선수가 요 자세일 때 가장 빠르죠. 네, 맞습니다. 돌 때.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될라나? 잠시만요. 적극적이셔. 이렇게 하다가 해보자. 이렇게 되나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네. 실제 속도는 재봐야 되는데. 네.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하다가 예. 빨라진다. 네. 야 눈에 안 보여. 네, 마음의 눈으로. 네. 고원리다. 네, 이 의자는 좀 마찰이 있어서 실험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중력과 원심력이 함께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력은 사방에서 고르게 작용하지만 원심력은 회전축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회전축으로 그 수축하는 정도가 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회전축을 따라서 위아래로 수축하는 건 그대로 수축을 하지만 회전축 방향에 수직하게 이렇게 수축하는 건 좀 더뎌지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그 피자 도우 만들 때처럼 처음에는 동그란 반죽이었지만 돌리면 납작한 반죽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은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은하에는 크게 형태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은하처럼 납작한 원반 모양의 은하가 있고요. 또 가끔씩 펑퍼짐하게 진짜 도우 그냥 반죽한 그 모습처럼 덩어리진 타원 모양의 은하도 있어요. 타원. 근데 이 타원 모양의 은하는 보통 이 돌고 있던 은하들이 반죽이 돼서 별들의 궤도가 다 뒤섞인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처럼 납작한 은하들은 거의 모든 별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그걸 모아서 봤을 때 납작하게 보이는 거고요. 타원 모양의 은하들은 약간 그 벌집 주변에 돌고 있는 벌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다 이상한 각도로 제각기 기울어진 별들이 다 모여 있는 거고요. 그걸 한 번에 모아놓고 보니까 그냥 펑퍼짐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납작한 원반형 은하의 모습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차등 회전 말고 그러면 강체 회전을 하는 은하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전에 천문학자 열전에서 베라 루빈 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암흑물질을 발견한 베라 루빈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전해주실 이야기가 있나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은하의 회전 그때 또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베라 루빈이 딱 이제 이런 걸 관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안드로메다를 비롯해서 여러 은하들의 회전을 재고 그 안쪽부터 외곽까지 은하 중력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쭉 관측을 한 거예요. 사실 베라 루빈의 관측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전까지는 뭔가 중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족한 중력을 채우려면 어떤 추가 질량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암흑물질의 존재와 암흑물질의 전체 양까지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베라 루빈은 어떤 관측을 한 거냐면 은하에 대해서 은하 안쪽부터 외곽까지 반경에 따라서 별들의 속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쭉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 암흑물질이 필요하다는 것과 암흑물질이 얼만큼 필요하다는 걸 넘어서서 반경에 따라서 암흑물질이 어떻게 분포할 것 같다. 암흑물질의 어떤 지도, 스팟을 찍을 수 있는 거죠. 밀도 분포까지 이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은하 외곽에 은하 별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은하 최외곽에 벗어나도 꽤 많은 양의 암흑물질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은하들의 회전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밝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암흑물질의 정체가 무엇일지를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 천문학자들은 뭐 블랙홀 아니면 별 곁에 빛을 내지 않는 뭐 행성, 소행성 이런 어둠 속의 천체들이 너무 많아서 얘네가 은하의 중력을 좀 뻥튀기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천체들을 다 뭉뚱그려서 그 천문학자들은 줄임말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마초라고 불렀거든요. 마초? 그래서 매시브, 컴팩트, 헤일로 오브젝트 해가지고 무겁고 땅땅한 은하 헤일로 공간을 떠도는 물체라고 해서 이제 마초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마초 같은 이 암흑물질의 후보들을 열심히 찾아보기는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채워야 하는 암흑물질의 할당량의 한 2%밖에 못 채웠어요. 뭐 블랙홀 뭐 이런 걸로 갖다 대봤자 2%밖에 설명이 안 된다. 암흑물질의 정체가 마초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암흑물질이 필요하다. 우주와 은하의 모습을 설명하려면 필요하다는 건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암흑물질이 정말 무슨 기본 입자로 이루어지긴 한 건지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전혀 다른 입자로 이루어진 이상한 애들인지 아직 아무런 흔적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채워지지 않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이루어지고 있다. 선생님, 근데 은하의 질량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나요?
은하의 질량은 크게 두 가지로 잴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하나는 좀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은하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 그 전체 광도, 밝기를 보고 잽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밝게 보이려면 은하 안에 별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별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겠죠. 많을수록 밝은 네.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멀리 걸려있는 샹들리에를 보고 네. 샹들리에 전체 밝기가 이 정도니까 저기에 전구 한 200개는 걸려있나 보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밝기로 유추한 별의 개수를 그대로 대입해서 그 각각의 별의 질량을 곱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구하는 질량이 있어요. 그거를 광도 질량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그 중력을 가지고 유추하는 건데 네. 질량이 무거우면 중력도 강하고 주변에 붙잡힌 별도 더 빠르게 돌 테니까 그 은하에 살고 있는 별들의 궤도 움직임, 속도 분포를 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한 중력의 위력, 이 정도의 중력을 행사하려면 얼마나 무거워야 할지 그렇게 유추하는 질량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뭐 역학적 질량 혹은 질량. 중력 질량 이런 식으로 불러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베라 루빈 이전에 천문학자들이 뭘 발견하기 시작을 했냐면 은하를 그냥 각기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질량을 잰 거니까 얼핏 생각하면 질량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같은 네. 은하니까. 광도 질량이건 역학적 질량이건 다 비슷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네. 대부분의 은하들이 중력으로 잰 역학적 질량이 압도적으로 무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지? 예. 그 광도, 빛에는 기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중력에만 기여하고 있는 어떤 미지의 질량이 있는 것 보이지 같다. 않는. 네.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질량, 암흑물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참고로 천문학에서는 이런 은하나 성단에 대해서 광도로 잰 질량과 중력으로 잰 질량을 나눠서 그 비율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비율이 결국에 얼마나 많은 안 보이는 물질이 추가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mass to light ratio, 그래서 질량 대 광도 비율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물질의 어떤 비중 이런 걸 알 수가 맞습니다. 있다. 실제로 그때 암흑물질에 대비되는 개념이 바리온인가요? 네. 이제 우리 몸 아니면 뭐 커피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그 원자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뭐 일반 물질, 바리온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주 전체 질량만 놓고 봤을 때 전체 질량 중에서 한 75%가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25%를 이제 일반 물질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량으로만 보면 압도적으로 암흑 물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주류인 거죠. 75%. 네. 답답하시겠네요. 뭐 그렇죠. 근데 안 보여서 썩 그렇게 아쉽진 않습니다. 아쉽지도 않다. 보이지도 않으니까. 네. 그렇구나. 베라 루빈 편이랑 이게 오늘 편을 들으니까 더 이제 보완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은하의 모습이 이렇게 납작한 원반 형태인지도 오늘 설명을 해주셨고, 또 암흑물질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